겨울의 끝자락 마당 위엔 아직도 녹지 않은 눈이 작은 섬처럼 남아 있었다. 햇빛은 차가웠고 공기는 젖은 나무 냄새로 가득했다. 박인수는 대문 앞에서 잠시 발을 멈췄다. 고요했다. 고요하다는 건 언제나 무겁다는 뜻이었다. 그는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낡은 기둥에 기댔다. 대문 위로 떨어지는 햇빛이 기와의 눈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고 그 사이로 물방울이 또록 또록 떨어졌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성냥을 그어 불을 붙였다. 불빛이 바람에 흔들렸다. 이놈의 세상, 조용하면 더 외롭구나. 그의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다. 멀리서 까치가 울었다. 그때 거실 창문이 열리며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담배 또 피우세요? 며느리도 냄새 싫다잖아요. 그는 잠시 웃었다. 입꼬리만 아주 미세하게. 며느리라. 그 애는 내 며느리지. 내가 그의 식구는 아니잖냐? 그는 담배를 끄며 중얼거렸다. 그 말 속엔 서운함과 미안함과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주방에서 국 끓는 냄새가 났다. 된장과 파 냄새, 그 속에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유진아, 밥 다 됐니? 네, 아버님. 잠시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피곤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식탁 위엔 세 자리의 밥그릇이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두 자리만 차려져 있었다. 그는 눈썹을 찌푸렸다. 영수는?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요. 그래. 그녀는 국을 퍼오며 말했다. 아버님, 오늘은 일찍 쉬세요. 요즘 기침도 자주 하시잖아요. 괜찮다. 늙으면 다 그런 거야.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 끝이 굳어 있었다. 그의 눈엔 그 미세한 굳음이 보였다. 그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밥 맛있게 했네. 네, 된장 새로 담근 거예요. 그래, 맛있다. 그러나 둘 사이엔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눈치를 보며 반찬을 정리했다. 그는 그 손끝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유진아, 요즘 회사 일 힘드니? 그냥 평소처럼요. 그래. 식사가 끝나고 그녀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그는 마루에 앉아 라디오를 켰다. 흐릿한 클래식 선율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의 마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는 고개를 돌렸다. 무슨 말이냐? 저 전근이 났어요. 지방으로요. 그는 잠시 멍해졌다. 그녀의 말이 천천히 그의 귀를 스쳤다. 지방? 네. 이번 달 말에 내려가요. 그럼 영수는? 혼자 두고요. 그의 손이 멈췄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에서 제 자리를 모르겠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이 집에 있으면 제가 더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의 목젖이 천천히 움직였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나?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게 누구 탓인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냥 숨이 막혀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문 너머에서 바람이 불어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 그의 심장이 들려오는 듯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님, 저 떠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 정말 아버님 미워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그의 가슴을 찔렀다. 유진아. 그는 그 이름을 처음 불렀다. 미안하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웃었다. 아버님, 이제라도 그 말을 들으니 다행이에요.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의 가슴 안에서 천천히 울렸다. 그는 혼자 남았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된장국 한 그릇이 남아 있었다. 그는 젓가락을 들어 한 숟갈 떴다. 짠맛이 입안에 번졌다. 그는 중얼거렸다. 짠 게 아니라 눈물이겠지.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사진 앞에 섰다. 당신이라면 그에 붙잡았겠지. 사진 속 여인은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그를 용서하는 듯 아니면 아직 기다리는 듯 보였다.
그녀가 떠난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소리 하나, 사람의 기척 하나 없는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낯설게 무거웠다. 박인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얇았고 공기 속엔 어제 끓인 된장국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 냄새는 따뜻해야 했지만 오늘은 이유 없이 쓸쓸했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유진의 방문이 반쯤 열린 채였다. 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커튼이 아주 느리게 흔들렸다. 그 움직임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호흡 같았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문 앞에 섰다. 문고리를 잡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유진아.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 이름을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그가 스스로의 목소리에 놀라듯 작게 웃었다. 그래, 이제 이 집에서 대답할 사람도 없지.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엔 그녀의 향이 아직 남아 있었다. 옷장 문틈에서 흘러나오는 섬유유연제 냄새, 책상 위엔 반쯤 마신 커피잔, 그 옆에는 구겨진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 봉투를 들었다. 겉면엔 낯익은 글씨체가 있었다. 안에 혜란의 글씨였다. 봉투 겉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인수 씨에게. 열어보는 날이 오면 그땐 이미 늦은 날일 거예요. 그의 심장이 잠시 멎는 듯했다. 이게 언제 적이지?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찢었다. 안에는 노랗게 바랜 편지 한 장이 있었다. 그는 숨을 들이쉬고 읽기 시작했다. 인수 씨, 당신은 참 강한 사람이에요. 늘 옳은 말을 하고 늘 바른 길을 택하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옳음이 칼이 되어 우리를 자르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는 눈을 감았다. 종이 위의 글자가 심장에 닿는 듯했다. 나는 그 칼 끝에 베이면서도 여전히 당신이 옳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젠 알겠어요. 옳은 말보다 따뜻한 말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걸. 그의 손이 떨렸다. 손등 위로 그림자가 떨어졌다. 그림자조차도 무겁게 느껴졌다. 유진이가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 아이 눈빛이 내 젊은 날 같아서 참 안쓰러웠어요. 당신이 내게 하던 말을 그 아이에게 하고 있더군요. 그는 목이 막혀 더 이상 읽지 못했다.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숨을 고르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그의 얼굴을 비쳤다. 그는 그 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래, 내가 그랬지. 평생 남들 앞에선 교장으로 살고 집에선 사람답게 못 살았지. 그의 목소리가 허공에 섞였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아들이었다. 아버지, 안 주무셨어요? 잠이 안 와서. 유진이 다녀갔어요? 아니, 떠났지. 아들은 잠시 멈췄다. 그의 시선이 탁자 위의 편지로 향했다. 그건 너희 어머니 편지다. 어머니? 그래. 유진이가 두고 간 상자 안에서 나왔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집어들었다.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끝에 도달했을 때 아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이건 어머니가 남긴 말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한테 하신 말 같아요. 나도 그렇게 느꼈다. 유진이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사람이 잘못을 말로 인정하기까지는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와도 한참이 걸리더라.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이 돌아올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커튼이 흩날렸다. 유진이는 내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날 떠난 아이야. 그래서 내가 먼저 가야 해. 이젠 내가 기다릴 차례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아버지 옆에 앉았다. 둘은 말없이 바람을 들었다. 오래된 집안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 속엔 누군가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사람으로 살아라. 그는 눈을 감았다. 혜란아, 이제야 들리는구나. 그 말의 뜻이. 저녁이 저물었다. 해가 완전히 기울고 나자 집안은 금세 어두워졌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불안하게 빛났다. 박인수는 그 불빛 아래서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그는 말없이 식탁 위를 바라봤다. 젓가락,
빈잔, 남겨진 밥그릇. 모든 게 정지한 듯 있었다. 어쩌면 이 집 전체가 그녀가 떠난 그 순간부터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숨소리조차 낯설었다. 그때 문득 무언가 눈에 띄었다. 거실 장식장 위 낯선 USB 하나.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아버님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가슴이 멎는 듯했다. 그 글씨체는 분명히 유진의 것이었다. 그는 손끝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노트북을 켰다. 화면이 어둡게 켜지고 파일 목록이 떴다. 단 하나의 파일이 있었다. 보이스 마지막. M45. 그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였다. 클릭 소리 하나가 방안을 울렸다. 그리고 아버님, 이걸 듣고 계신다면 전 아마 이 집을 떠난 뒤겠죠. 그의 손이 멈췄다. 화면 속 작은 파형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 차분하지만 어딘가 울림이 있는 그 특유의 톤. 아버님, 사실 전 아버님이 무서웠어요. 밥상에 마주 앉아 있을 때도, 말 한마디 안 하실 때도 숨이 막혔어요. 그의 눈이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다. 무서웠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깊게 찔렀다. 근데 이상하죠. 그 무서움이 세월이 지나니까 그리움이 되더라고요. 그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치 바로 옆에 앉아 말하는 것처럼 생생했다. 아버님,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 사람은 말로 사랑을 못하는 대신 침묵으로 지키는 사람이야. 저는 그 말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는 무릎 위에서 손을 떨었다. 말로 사랑을 못하는 사람. 그 말이 그의 모든 생을 설명하는 문장이었다. 그는 속삭였다. 그래, 그게 나였지. 저는 떠나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 순간 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그것을 닦지 않았다. 눈물조차도 오랜만에 흘려보는 감정이었다. 아버님,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의 숨이 멎었다. 그녀의 마지막 문장이 마치 오래된 편지의 봉인을 천천히 뜯는 듯했다. 사람으로 살아요, 아버님.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파일이 끝났다. 방 안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까지 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화면을 닫았다. 눈물이 키보드 위로 떨어졌다. 사람으로 살아라. 그는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다. 그 말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그 역시 뭔가를 남기고 싶었다. 그녀가 자신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 것처럼 버튼을 눌렀다. 녹음 불빛이 켜졌다. 유진아, 네 목소리 잘 들었다. 그 말 평생 잊지 않겠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으로 살라는 말. 나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평생 모르고 살았구나. 이제 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게 진심이라는 걸. 그는 녹음을 멈추지 않았다. 유진아,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버튼을 눌러 멈추자. 노트북 화면에 새로운 파일이 생겼다. 보이스 답장. M45. 그는 그 파일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 이름을 천천히 손끝으로 더듬었다. 이제 내 목소리도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겠지. 그는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썼다. 오늘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들었다. 창문 너머에서 바람이 불었다. 라디오가 자동으로 켜졌다. 어디선가 피아노 곡이 흘러나왔다. 그는 그 곡을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바람에 커튼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마치 유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듯했다. 사람으로 살아요, 아버님.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이제는 그렇게 살게. 밤의 집은 묘하게 낯설었다. 익숙한 복도, 오래된 장판, 삐걱거리는 계단. 그 모든 것이 마치 사람이 떠난 집에 호흡을 하고 있었다. 영수는 현관에 서서 신발을 벗었다. 집 안은 어둡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버지? 대답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다.
테이블 위에는 식은 커피잔, 그리고 노트북이 켜진 채 있었다. 화면에는 단 2개의 파일이 있었다. 보이스 마지막. M45. 보이스 답장. M45. 그는 무심코 마우스를 움직였다. 처음에는 클릭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 가슴속에서 지금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클릭. 아버님, 이걸 듣고 계신다면. 그는 놀라듯 손을 멈췄다. 유진의 목소리였다. 그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안엔 한 사람의 생이 다 들어있었다. 저는 떠나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는 의자에 앉았다. 팔을 포개고 머리를 숙였다. 형수님. 그 한마디가 겨우 나왔다. 그는 천천히 이어들었다. 사람으로 살아요, 아버님. 그 말이 끝났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눈물은 조용했지만 무겁게 떨어졌다. 바닥에 닿을 때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울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2번째 파일을 열었다. 이번엔 낯익은 목소리였다. 낮고 단단하지만 어딘가 떨림이 있는 남자의 목소리. 유진아, 네 목소리 잘 들었다. 그는 숨을 들이켰다. 아버지, 사람으로 살라는 말. 나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평생 모르고 살았구나.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 말 한 줄 한 줄이 마치 오랜 세월 묵혀있던 돌덩이가 가슴에서 굴러 떨어지는 듯했다. 이제 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게 진심이라는 걸. 그는 화면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음성이 마지막으로 흘러나왔다. 유진아,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정적. 라디오의 불빛이 깜빡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아버지의 얼굴을 마음속에서 떠올렸다. 그 사람은 늘 무섭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 목소리는 그냥 외로운 사람의 소리잖아.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공기 속에 먼지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있었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안엔 아버지가 책상 앞에 앉은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박인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왔냐? 예. 둘은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 사이엔 오랜 세월의 벽이 있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 벽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형수님 목소리 들었어요. 그래. 그리고 아버지 것도요. 그랬구나. 잠시 정적. 그 정적 속에서 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떨리며 움직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네 어머니가 남긴 거다. 그는 그것을 건넸다. 영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의 종이는 바스라질 듯 얇았다. 그 위에는 짧은 글씨. 사람에게는 말보다 시선이 먼저 닿는다. 그는 그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따뜻했지. 하지만 그 따뜻함이 나한테는 늘 부담이었다. 그걸 이제야 이해한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그는 잠시 웃었다. 그 웃음 속엔 슬픔과 안도가 섞여 있었다. 그래, 다행이지. 둘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바깥에선 눈이 내리고 있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 눈이 창문에 닿을 때마다 작은 빛이 깜빡였다. 아버지. 응? 형수님, 다시 돌아오실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그 애는 이미 여기 돌아와 있지 않니? 그는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 그 말에 영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그 눈물을 감추지 않았다. 그때 라디오가 자동으로 켜졌다.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피아노 선율,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사람으로 살아라. 한 가정의 이야기가 이제 세상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라디오를 바라봤다. 그 방송은 어젯밤 유진의 사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방안을 채웠다.
사람은 결국 사람의 온기로 다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들은 천천히 손을 뻗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 사이로 따뜻한 체온이 번졌다. 그건 말보다 확실한 첫 번째 화해의 징표였다. 바깥의 눈은 멈추고 대신 햇빛이 들기 시작했다. 그 빛은 거실 한가운데를 천천히 감쌌다. 겨울의 끝, 봄의 그림자가 그렇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떠난 지 한 달.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엔 이제 낯선 평온이 있었다. 이전처럼 무겁지 않았고 어딘가 살아있는 숨결이 느껴졌다. 박인수는 마루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는 오래된 책 한 권, 그 옆엔 시들어가던 라벤더 화분이 있었다. 처음엔 매일 물을 줬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그는 일부러 물을 주지 않았다. 살아있으면 스스로 견디겠지.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었다. 그러나 오늘 그 화분의 흙 위에 아주 작은 녹색 싹이 올라와 있었다. 그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았다. 햇빛이 창문을 통과해 화분 위로 떨어졌다. 그 한 줄기 빛이 그 새싹을 감싸고 있었다. 살아있구나. 그는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다. 그 말은 단순히 식물에게 한 것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그는 손끝으로 그 잎을 살짝 만졌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 촉감이 그의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유진아, 봤지? 네가 심은 게 아직 여기 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아들 영수가 문턱에 섰다. 아버지, 라벤더가 다시 자라네요. 그래, 저놈이 아직 포기 안 했네. 그럼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되겠네요. 그의 말에 박인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떠올랐다. 그래, 이젠 우리도 좀 살아보자. 그날 오후 그들은 함께 마당에 나섰다. 햇빛이 낮게 비치고 바람이 부드럽게 흘렀다. 영수는 새 흙을 준비했다. 아버지, 이거 여기 옮길까요? 그래, 햇살이 잘 드는 쪽으로 해라. 둘은 함께 삽으로 흙을 고르고 작은 라벤더 싹을 정성껏 옮겨 심었다. 손끝에 흙이 묻었지만 그건 오랜만에 느껴보는 살아있는 감촉이었다. 박인수는 손을 털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맑고 투명했다. 그는 문득 유진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사람으로 살아라, 아버님. 그 말이 다시 귓속에 울렸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는 사람으로 산다. 영수가 고개를 돌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약속한 거야. 누구랑요? 하늘이랑. 그는 천천히 웃었다. 그 웃음은 그동안의 세월이 녹아내린 미소였다. 며칠 뒤, 그는 아침마다 마당을 돌았다. 라벤더의 잎은 점점 자라났고 짙은 보라색이 서서히 피어나고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그것을 바라보며 말했다. 유진아, 봄이 오고 있다. 그날 저녁 라디오에서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MC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들렸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라벤더가 피는 집. 한 아버지가 떠난 며느리가 남긴 꽃을 다시 피운 이야기입니다. 그는 잠시 라디오를 껐다. 미소를 지으며 라벤더 화분에 물을 뿌렸다. 그리고 말했다. 이 집은 이제 죽은 사람들의 집이 아니야. 살아있는 사람들의 집이야.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렸다. 라벤더 향이 공기를 채웠다. 그 향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 향 속에서 그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마치 누군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린 듯했다.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그래, 혜란아. 이젠 좀 사람이 된 것 같아. 아침이 왔다. 햇살은 유리창을 넘어들어와 그의 얼굴과 라벤더 잎을 동시에 비쳤다. 잎 끝에 맺힌 이슬방울이 반짝였다. 그는 느릿하게 일어나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 대신 봄의 냄새가 들어왔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랜 죄책과 고독을 뚫고 피어난 인간의 얼굴이었다. 그날 집 안엔 처음으로 새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작은 시작의 노래처럼 들렸다. 라벤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피어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의 초입. 기차는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창 밖 풍경은 천천히 흘렀다.
산은 아직 겨울의 빛을 머금고 있었고 논바닥엔 지난해의 볏짚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정유진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하얀 머그컵, 그 안에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시지 않았다. 그저 손끝의 온기로 무언가를 붙잡고 싶을 뿐이었다. 지금쯤 아버님은 식사하셨을까?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님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입안에서 어색하게 굴렀다. 그 단어엔 사랑도, 원망도, 미안함도 다 섞여 있었다. 기차가 터널을 지나자 잠시 어두워졌다. 그 어둠 속에서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스쳤다. 유진아, 사람으로 살아라.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평생 자신이 잃어버린 삶의 방향이었다. 기차가 도착한 곳은 조용한 소도시였다. 표지판엔 남해역이라고 적혀 있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공기엔 짠내와 흙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역 앞에서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멀리서 복지센터라는 간판이 보였다. 그곳이 그녀의 새 직장이었다. 아이들을 돌보고 상담하고 기록을 정리하는 일. 다시 시작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센터 안은 따뜻했다. 난방기에서 나오는 바람, 복도 끝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웃음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위로 같았다. 직원 한 명이 다가왔다. 새로 오신 정유진 선생님이시죠? 서류 좀 작성해 주셔야 해요. 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았다. 펜을 들고 이름을 적었다. 정유진. 그러나 펜 끝이 마지막 획에서 멈췄다. 이 이름 정말 내 이름일까? 그녀의 마음에 이상한 울림이 일었다. 서류 마지막 칸엔 출생지 가족관계 보호 이력 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썼다. 출생지 서울, 가족무.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이상하네요. 네? 이 이름 예전에 저희 센터에도 있었어요. 정유진 그 이름. 그녀는 펜을 멈췄다. 혹시 언제쯤이었나요? 1984년 사고 때 보호 기록이 있었어요. 근데 곧바로 지워졌죠. 지워졌다고요? 네, 입양 후 기록 삭제라고 표시돼 있더군요. 그녀의 숨이 막혔다. 그 기록 지금도 남아있을까요? 글쎄요, 오래된 자료라 찾기 힘들 거예요. 그녀는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직접 찾아봐도 될까요? 선생님이요? 물론이죠. 다만 너무 오래된 기록이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떨렸다. 1984년. 그 숫자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해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해였다. 그리고 아버지 박인수가 자신에 대해 말을 아꼈던 해이기도 했다. 그날 밤 그녀는 센터의 기록실에 홀로 남았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서류철이 가득한 캐비닛. 그녀는 그 안에서 1984년 보호아동 명단을 찾았다. 손끝이 먼지를 헤치며 움직였다. 한참을 뒤적이던 그녀의 손이 멈췄다. 정여, 3세 보호자 무 등록일 1984.6 11상태 임시보호 후 입양자 박모교사. 그녀의 눈이 커졌다. 박모교사. 그 성이 낯익었다. 박. 그녀의 숨이 흔들렸다. 설마. 그녀는 파일을 더 넘겼다. 페이지 구석엔 연필로 흐릿하게 적힌 메모가 있었다. 교장 부부가 보호아동 인수 비공식. 그녀는 그 자리에서 굳었다. 교장 부부. 그녀의 입술이 말랐다. 그 이름은 분명. 박인수 교장.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종이 한 장을 손에 쥔 채 심장이 요동쳤다. 그럼 나? 그녀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했지만 몸이 떨려왔다. 눈앞이 흐릿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님이 나를 입양하신 거야?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녀 자신에게도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파일 위의 글씨는 명확했다. 박모교사. 1984년 6월. 그녀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박인수의 얼굴이 스쳤다. 늘 단정한 셔츠, 무표정한 눈빛, 말보다 먼저 흐르던 정적. 그 정적 속에서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 사람의 침묵은 사랑이 아니라 숨김이었구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형광등 불빛이 꺼질 듯 깜빡였다. 그 순간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 창문이 덜컹거렸다. 바람 속에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유진아.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바람은 먹고 남은 건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 한 장뿐이었다. 보호아동 정유진 입양 완료. 그녀는 그 종이를 접어 품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럼 나는 누구였던 거죠?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는 차가웠다. 그러나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묘하게 따뜻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바다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 결심이 번쩍였다. 확인해야겠어. 이 기록이 진짜인지.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 적힌 이름. 박인수. 이제 다시 만나야겠네요. 아버님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로. 그날 밤 정유진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람 소리가 유리창을 흔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듯했다. 유진아. 그녀는 그 목소리를 상상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지만 이젠 그 이름조차 부르기 어렵게 느껴졌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결심했다. 서울로 올라가야 했다. 파일 한 장만으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직접 눈으로 봐야 했다. 서울역에 내리자 사람들의 발소리가 요란하게 부딪혔다. 그녀는 사람들 틈을 헤치고 걸었다. 마스크 사이로 흘러나오는 숨, 차가운 바람에 실린 도시의 냄새. 모든 것이 낯설고 동시에 익숙했다. 이 도시엔 그녀의 과거와 진실이 함께 숨어 있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서울초등학교. 박인수가 교장으로 재직했던 곳이었다. 건물은 새로 지어졌지만 운동장의 오래된 느티나무는 그대로였다. 그녀는 교무실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여기 계셨던 교장 선생님 자료를 찾고 싶은데요. 행정실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누구요? 박인수 교장님이요. 직원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다. 박인수 오래전에 계셨죠. 80년대 중반쯤. 혹시 그분 관련 문서나 교직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보존 자료실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접근이 쉽진 않을 거예요. 제가 연구 목적이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직원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정유진 씨 이름이 익숙하네요. 네. 박 교장님 따님 성함도 유진이었는데. 그녀의 몸이 순간 굳었다. 따님이요? 응. 예전에 사고로 잃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말을 잃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 얘기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그때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들 사이에선 다들 아는 일이었죠. 부부가 어린 딸을 잃고 한동안 학교도 못 나오셨다고.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잃었다 딸을? 그럼 그 딸이나? 혹시 그분 가족사진 같은 기록은 없나요? 오래된 영감이라면 남아있을지도 모르죠. 잠깐만요. 직원이 사라졌다. 그녀는 의자에 앉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젖었다. 잠시 후 직원이 오래된 학교 연감을 들고 왔다. 표지는 낡고 빛이 발해 있었다. 여기 1983년도, 84년도 연감이에요. 그녀는 손끝으로 책장을 넘겼다. 종이에서 오래된 먼지 냄새가 났다. 눈이 한 장면에서 멈췄다. 가족 소개 박인수 교장, 부인 혜란, 딸 유진 3세. 그 옆에는 흑백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사진 속의 아이. 웃고 있었다. 그 미소, 그 눈매, 그 코의 라인. 모든 게 자신의 어릴 적 사진과 같았다. 이 아이. 그녀는 속삭였다. 이 아이가 나야?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다. 뭐라고요? 아니에요. 그녀는 황급히 책을 덮었다. 그러나 이미 심장은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넜다. 학교를 나서자 바람이 세게 불었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렸다. 그녀는 울음이 터질 듯했다. 그럼 아버님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잖아.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다. 그 화면 속에는 박인수의 사진이 있었다. 며칠 전 라벤더를 심을 때 찍은 사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날 밤 그녀는 여관 방 안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다. 복지센터에서 복사해온 기록. 그 문서 끝에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다. 입양자방 모교사 서울초등학교 1984년 6월 15일 입양 승인. 그녀는 펜으로 그 날짜를 밑줄 쳤다. 6월 15일. 그날은 바로 그녀가 생일이라고 믿고 있던 날이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얼굴을 묻었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날이 내 생일이 아니라 입양된 날이었다니. 그녀는 한참을 울었다. 그러나 눈물 속엔 분노보다 공허가 더 많았다.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왜 나를 숨겼을까? 부끄러워서였을까? 아니면 지키고 싶어서였을까? 새벽이 되자 그녀는 잠시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차가웠다. 하늘엔 별이 희미하게 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끝까지 가볼게요. 그녀는 핸드폰을 들었다. 서울구청 가족관계 등록과 검색창에 입력했다. 박인수 가족관계 등록부. 화면에 뜬 결과 가족관계 부인 해란 사망. 자녀무. 그녀는 화면을 응시했다. 자녀무. 그 한 단어가 그녀의 가슴을 쳤다. 그럼 나는 서류에서도 지워졌던 거야? 그녀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좋아요. 그럼 제가 다시 이름을 올릴게요. 바람이 세게 불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흩날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 유진아, 사람으로 살아라.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요, 아버지. 이번엔 저답게 살게요. 진짜 제 이름으로. 서울, 초봄의 오후. 하늘은 옅은 회색빛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벚꽃잎이 몇 송이 흩날렸지만 그 아름다움조차 오늘은 불안하게 느껴졌다. 정유진은 구청 건물 앞에 서 있었다. 건물의 유리벽이 흐린 하늘을 비쳤다. 그 유리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오늘 진짜 이름을 찾아야 해. 그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가족관계 등록과 창구 번호 3번에 앉은 직원이 미소로 맞았다.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가족관계정 신청하려고 합니다. 네, 본인 확인 후에 사유 적어주세요. 직원이 내민 서류를 펼쳤을 때 그녀의 손끝이 멈췄다. 정유진 개명 친생자 관계 확인 기록 복원 요청. 기록 복원. 그 단어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1984년에 삭제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복원하고 싶어요. 직원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삭제된 기록이요? 네, 입양 후 삭제된 기록이에요. 직원은 잠시 망설였다. 그런 경우 일반인 조회는 어렵습니다. 다만 친자 확인 요청이 병합되면 가능하긴 한데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확인해야 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기다렸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단조로운 기계음이 점점 더 크게 들렸다. 잠시 후 직원이 파일을 내밀었다. 이건 오래된 종이라 훼손 주의하시고요. 확인해 보세요. 그녀는 파일을 받았다. 종이 위엔 희미한 타작이 글씨로 적혀 있었다. 1984년 6월 15일 보호아동 정여 3세. 보호자 박인수 김혜란 부부 입양 사유 교통사고 생존자. 보호기록 삭제 비공식 전환.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입양 사유 교통사고 생존자.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사고, 어머니 혜란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 해였다. 그럼 어머니가? 그녀는 서류를 덮지 못했다. 손끝이 떨려 글자가 번졌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이 자료에 관련 문서가 더 있을까요? 잠시만요. 보조 기록이 한 건 있네요. 사망자 김혜란 관련 상속보류 신청서.
같은 해 6월 말자로 되어 있어요. 그녀의 몸이 굳었다. 그 파일 열람할 수 있나요? 직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특별 사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서류를 받아들자 오래된 봉투 하나가 함께 나왔다. 봉투 한쪽엔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인수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그녀의 숨이 멎었다. 그 필체, 헤란이었다. 복도 끝 조용한 의자에 앉았다. 손끝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바랜 종이 한 장과 작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엔 세 사람이 있었다. 박인수, 혜란, 그리고 어린 유진. 혜란이 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손으로 감쌌다. 엄마. 그녀는 편지를 펼쳤다. 종이에서 오래된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그 향은 이상하게 익숙했다. 라벤더였다. 인수 씨, 혹시 이 편지를 보는 날이 온다면 그땐 이미 난 곁에 없을 거예요. 글씨가 흔들려 있었다. 마치 눈물로 번진 듯한 글씨였다. 우리가 입양한 아이, 그 아이는 남의 피가 아니라 내 피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녀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내 피?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내가 아이를 낳고 숨겼어요. 당신이 알면 다칠까봐, 세상이 알면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그럼 어머니 당신이. 이 아이는 내 죄의 끝이자 내 삶의 시작이에요. 부디 사람으로 살아라는 내 말만은 잊지 말아줘요. 편지가 끝나는 마지막 줄엔 흐릿한 잉크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유진이에요. 당신이 지은 이름이니까 절대 지우지 말아요. 그녀는 종이를 꼭 쥐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그 순간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졌다. 박인수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입양된 아이이자 자신의 아내 혜란이 낳은 친딸이었다는 걸. 그녀는 얼굴을 감쌌다. 그럼 그 사람은 날 며느리로 맞이하면서도 딸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그녀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연민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아버님, 아니, 아버지. 그녀는 조용히 울었다. 그 울음은 고통이 아니라 무너진 세월 위에 피어나는 이해의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구청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바람이 불자 어디선가 라벤더 향이 흘러왔다. 그녀는 편지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이름을 되찾는다는 건 그저 기록을 고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마음을 다시 적는 거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유진. 그 이름이 마음속에서 다시 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 숨결 속에서 한 사람의 긴 세월이 조용히 울고 있었다. 저녁이 다가올 무렵 서울 하늘은 연한 주홍빛으로 물들었다. 정유진은 그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걸었다. 가방 안에는 어머니 혜란의 편지, 복원된 서류, 그리고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집 앞에 섰다. 낡은 벽돌담, 녹슨 초인종, 오래된 라벤더 화분. 봄이지만 화분엔 아직 새싹이 나지 않았다. 그녀는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멈췄다. 아버님 아니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손끝이 버튼을 눌렀다. 띠 소리가 울리고 문이 열렸다. 박인수가 현관에 서 있었다. 그는 마치 예감이라도 한 듯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무너진 세월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한 발짝 다가섰다. 아버지, 오늘은 그냥 이야기하러 왔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들어와라. 거실엔 조용한 공기가 흘렀다. 라디오도 꺼져 있었고 시계 초침만이 들렸다. 테이블 위엔 따뜻한 차가 두 잔 놓여 있었다. 그녀는 앉지 못하고 그냥 섰다. 저 이거 봤어요. 그녀는 봉투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구청에서 찾았어요. 1984년의 기록,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봉투를 바라봤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래 결국 봤구나.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럼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 왜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제 이름을 지우고 왜 며느리로 맞으셨어요? 그는 눈을 감았다. 유진아, 그날 사고가 났을 때 너만 살았어. 헤라는 마지막까지 너를 품고 있었지. 그 손이 끝까지 널 놓지 않더라. 그의 눈가가 젖었다. 난 그날부터 죄인이었어. 너를 보면 헤란이 떠올랐고 너를 잃을까봐 숨겼다. 숨긴 게 사랑이었다고요? 아니, 겁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사람이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랑을 지킬 자신이 없을 때 거짓을 만든다. 그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럼 왜 이제야 말하세요? 내가 이제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 너무 늦었어요. 그래, 늦었다.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진아, 네가 내 딸이라는 걸 평생 자랑스러워했어.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 없어. 그럼 왜 그 말 한 번 안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내겐 사형 선고 같았으니까.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요, 그 말 한 번만 들었어도, 그냥 한 번만 딸아라고 불러주셨어도 살 수 있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유진아, 그 한 단어에 모든 세월이 무너졌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 품에 안겼다. 아버지. 그래, 내 딸. 그들은 오래도록 울었다. 서로의 어깨가 젖어갔다. 그 울음은 원망도 슬픔도 아닌 마침내 닿은 사람의 소리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이상할 만큼 따뜻했다. 오래된 집의 벽, 바닥, 공기까지 모두 새롭게 숨쉬는 것 같았다. 박인수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헤라나, 이제 됐지? 그녀는 그의 옆에서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때 바람이 살짝 불었다. 창문이 흔들렸고 라벤더 향이 미약하게 스며들었다. 그 향은 둘 사이의 공기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요. 사람으로 산다는 게 그냥 숨 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부르는 거였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우리 숨지 말고 살자. 그녀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아버지. 이제 사람으로 살게요. 그날 밤 하늘엔 별이 유난히 많았다. 집 앞 라벤더 화분에서 새싹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 잎끝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향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그들의 숨결과 섞였다. 그날 이후 그 집은 다시 살아났다.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고 라디오엔 웃음이 섞였다. 오래 닫혀있던 문이 조용히 열려 있었다. 새벽 안개가 자욱했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하늘엔 흐린 달빛이 깔려 있었다. 정유진은 구청 앞에 서 있었다. 오늘은 이름을 되찾는 날이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한 장, 그 안엔 복원된 친생자 확인서와 박인수의 친필 서명서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이름이란 사람이 세상에서 남기는 첫 번째 울음이자 마지막 숨 같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현관문을 열자 공기가 따뜻했다. 직원이 다가와 인사했다. 정유진 씨 오셨네요. 서류 다 준비되셨죠? 네. 그럼 확인 후 바로 처리 들어가겠습니다. 직원이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겼다. 입양 기록 삭제 복원 확인, 친생자 관계 등록, 개명 사유, 출생 기록 오류 정정. 서류를 넘길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한 번씩 뛰었다. 마치 새로운 심장이 만들어지는 느낌이었다. 마지막으로 사인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내민 펜을 그녀가 쥐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그 떨림이 오히려 생생한 삶 같았다. 정유진. 그녀는 천천히 마지막 획을 그었다. 그 순간 펜 끝에서 묘하게 따뜻한 감각이 퍼졌다. 마치 오래된 문이 닫히고 새 문이 열리는 듯한 순간이었다. 직원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법적으로도 박인수 씨의 자녀로 등록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젖어들었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불어왔다. 하늘은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저예요. 그래, 유진아.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이제 정식으로 아버지 딸이에요. 그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야 이름이 제자리로 갔구나. 네, 이제 숨기지 않아도 돼요. 고맙다, 유진아. 이 늙은 사람 살게 해줘서. 그녀는 웃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이제 우리 둘 다 살아야죠.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래, 이제 살아보자. 사람답게. 그날 오후, 그녀는 구청 옆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바람이 불어 벚꽃잎이 흩날렸다. 벤치 위엔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엔 라벤더 화분이 들려 있었다. 이거, 그날 네가 심었던 거. 그녀는 놀랐다. 아직 가지고 계셨네요. 버릴 수가 없더라. 그는 천천히 화분을 내밀었다. 이제 네가 가져가라. 이름을 되찾은 기념으로. 그녀는 화분을 품에 안았다. 그 향이 코끝을 스쳤다. 라벤더 향, 그건 어머니의 향기이기도 했다. 이제야 알겠어요. 그날 어머니가 하신 말의 뜻을. 무슨 말이냐? 사람으로 살아라.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명령이 아니라 축복이었네요. 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혜란이가 살아있었다면 오늘 우리 둘을 보고 웃었을 거야. 분명히요. 그래, 분명히 그랬을 거야. 둘은 함께 벤치에 앉았다. 햇살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 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림자 두 개가 천천히 겹쳐졌다. 그녀는 말했다. 아버지, 이제부터 저희 집에도 라벤더 심을게요. 그 향이 우리 집 냄새가 되게. 좋다. 그럼 이 향은 계속 이어지겠네. 그의 손이 그녀의 손 위에 얹혔다. 그 온기가 조용히 번졌다. 이제야 사람의 집이 된 것 같구나. 네, 아버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정유진은 창가에 라벤더를 놓았다. 그 옆엔 복원된 가족관계 증명서가 놓여 있었다. 이름 박유진.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돌아온 거야. 창문을 여니 바람이 불었다. 라벤더 잎이 살짝 흔들렸다. 그 향이 방 안을 채웠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향기 속에서 어머니의 웃음과 아버지의 숨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요, 이제 그렇게 살게요. 바람이 잦아들자 집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는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었다. 그건 새로 태어난 이름의 숨소리였다. 봄이었다. 남해의 바람은 부드럽고 햇살은 따뜻했다. 복지센터 마당에 매화가 활짝 피어 있었다. 꽃잎은 바람을 따라 흩날렸고 그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박유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엔 오랜만에 안정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 그녀는 이곳의 사회복지사였다. 아이들의 상담을 맡고 새로 들어온 보호아동의 기록을 정리하는 일을 했다. 오늘은 새로 들어온 아이가 있었다. 이름은 서아준, 7살. 부모의 이혼으로 보호조치가 내려진 아이였다. 유진 선생님, 아이 데리고 오셨어요. 보육교사가 문을 열며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 아이를 보았다. 하주는 말이 없었다. 고개를 숙이고 작은 인형을 꼭 쥐고 있었다. 그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혔다. 안녕, 하준아. 나는 유진 선생님이야.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인형을 꼭 쥔 채 몸을 더 웅크렸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말 안 해도 돼. 여기선 아무도 너한테 왜 말 안 하냐고 안 해. 그 말에 아이가 살짝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 작은 눈동자를 마주했다. 그 안엔 두려움과 불신, 그리고 희미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선 그냥 숨 쉬어도 돼. 그 한마디에 아이의 어깨가 아주 조금 풀렸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같이 마당에 나가볼까? 아이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당에는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
유진은 하준에게 작은 라벤더 화분을 건넸다. 이건 네 거야. 이게 뭐예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라벤더야. 이 꽃은 향기로 마음을 지켜주는 친구야. 아이는 화분을 품에 안았다. 이거 키우면 죽진 않아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죽을 수도 있고 다시 피어날 수도 있지. 그건 네가 얼마나 다정하게 대해주느냐에 달려있어.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살게 해줄래요? 그래, 그게 약속이야.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어릴 적 박인수가 라벤더를 심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장면이 지금은 완벽하게 이해되었다. 사람을 살리는 건 말이 아니라 작은 손길이었다는 걸.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그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창밖엔 바다가 보였다. 바람이 불고 달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책상 위의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엔 아버지와 자신, 그리고 오래전의 혜란이 있었다. 모두가 웃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아버지. 이제 제가 누군가를 살릴 차례예요.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 속에서 그녀는 어릴 적 들었던 목소리를 다시 들었다. 사람으로 살아라.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래요.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요. 며칠 뒤, 하준은 라벤더 화분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엔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 미소는 오래전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기를 썼다. 오늘 한 아이가 처음으로 웃었다. 그 미소는 나의 이름보다 더 확실한 증거였다. 나는 살아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고 라벤더 잎이 흔들렸다. 그 향이 공기를 채웠다. 그 향은 이제 슬픔의 냄새가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사람의 냄새였다. 남해 복지센터의 봄은 유난히 길었다. 햇살은 매일 다르게 쏟아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바람을 따라 울렸다. 박유진은 그 속에서 매일 조금씩 새로운 자신을 배워가고 있었다. 오늘은 감정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그녀가 새로 만든 프로그램이었다. 이름은 라벤더 교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의 냄새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교실 안에는 5명의 아이가 앉아 있었다. 하준, 지민, 수아, 태희, 그리고 현우. 모두 부모의 부재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엔 각자의 겨울이 있었다. 얘들아, 오늘은 냄새로 마음을 배워볼 거야. 유진이 말했다. 책상 위에는 작은 라벤더 화분이 놓여 있었다. 보랏빛 잎이 햇살을 받으며 반짝였다. 이게 라벤더야? 이 향을 맡으면 어떤 기분이 드니? 하준이 가장 먼저 코를 가까이 댔다. 따뜻해요. 왜 따뜻해? 누가 나를 안아주는 느낌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하준이는 안아주는 냄새래요. 다른 사람은? 지민이 손을 들었다. 저는 엄마 냄새 같아요. 근데 진짜 엄마 냄새는 기억 안 나요. 그 말에 교실 안의 공기가 잠시 멈췄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 이 향이 네 마음을 지켜주면 그걸로 돼.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이 라벤더는 왜 계속 살아있어요? 왜 그렇게 물어? 저번에 키우던 꽃은 다 죽었거든요. 근데 이건 안 죽어요. 유진은 잠시 미소 지었다. 그건 매일 누군가가 다정하게 불러주기 때문이야. 식물도 사람도 불러주는 이름이 있으면 살아남거든. 그 말에 하준이 고개를 들었다. 저는 이름 싫어요. 왜? 그 이름 부르면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생각나요. 유진은 아이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 속에는 두려움보다 깊은 슬픔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우리 새 이름 만들어 볼까? 하준이가 좋아하는 이름.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라벤더요. 그래, 그럼 오늘은 라벤더로 살자. 아이들이 웃었다. 교실 안의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다. 수업이 끝난 후 유진은 아이들이 돌아간 교실을 정리했다. 책상 위엔 라벤더 화분이 하나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향을 맡으며 속삭였다. 사람을 가르친다는 건 결국 내 마음을 들려주는 일이지.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다. 하준이 운동장에서 뛰고 있었다. 그의 웃음이 햇살에 섞여 흩어졌다. 그 모습이 어쩐지 눈부셨다.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진아, 잘 지내냐? 네, 아이들이랑 수업했어요. 이름을 다시 만들어주는 수업이요. 이름을? 네. 사람은 불려야 산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 말, 네 어머니가 자주 하던 말이다. 그래요? 그래. 혜란이는 늘 그랬지. 이름을 부르는 건 사랑을 기억하는 일이라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저 오늘 조금은 어머니 닮았네요. 아니, 이젠 네가 어머니를 이어가고 있구나. 그 말에 그녀의 눈이 젖었다. 아버지, 우리 집에도 라벤더 피었어요. 그래? 그럼 봄이네. 네, 진짜 봄이에요. 그날 밤 창밖엔 별이 유난히 밝았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때 세상은 조금 따뜻해진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건 살아있는 눈물이었다. 남해의 봄 끝자락. 바다는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다. 햇살은 은빛 파도 위에 부서져 마치 누군가의 오래된 기억이 반짝이는 듯했다. 박유진은 해변가에 서 있었다.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엔 오래전 어머니 혜란이 남긴 편지, 그리고 자신이 새로 쓴 짧은 글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봤다. 엄마, 오늘은 그 편지를 바다에 돌려보내려고요.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멀리서부터 와서 그녀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흔들었다. 그건 마치 누군가의 손길 같았다. 그녀는 모래 위에 무릎을 꿇었다. 파도는 천천히 다가왔다가 물러갔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편지 한 장을 꺼냈다. 편지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유진아, 세상은 널 아프게 할 거야. 하지만 그 아픔이 널 사람이 되게 할 거야.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그 문장은 오래전에 읽었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르게 들렸다. 이젠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바다를 향해 속삭였다. 엄마, 저 이제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누군가를 살게 하는 사람으로요. 그녀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자신이 쓴 새 편지를 꺼냈다. 그 안엔 단 한 문장이 있었다. 사람으로 살아서 결국 엄마를 다시 만났어요. 그녀는 두 편지를 겹쳐 하얀 리본으로 묶었다. 그리고 파도 앞에 두 손으로 봉투를 올렸다. 이제 가요, 엄마. 이 편지는 다시 당신에게 가는 길이에요. 그녀가 손을 놓자 파도가 살짝 봉투를 감쌌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바다로 밀려나갔다. 그녀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봉투는 멀리 떠가다가 햇살에 반짝이며 사라졌다. 그 순간 어디선가 향기가 났다. 라벤더 향이었다. 바다바람 속에 섞여 있었고 그 향은 아주 부드럽게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앞에 떠올랐다. 어머니 혜란의 미소, 그리고 아버지 박인수의 얼굴. 그들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왔다. 유진아, 잘했다. 이제야 네가 사람으로 섰구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삶이 움직이는 소리였다. 바람이 잦아들고 하늘은 더 맑아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겼다.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마치 새로운 생처럼 느껴졌다. 뒤를 돌아보자 바다 위엔 여전히 부서지는 햇살이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엄마, 아버지, 이제 제 차례예요. 제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게요. 그녀의 발걸음이 천천히 멀어졌다. 그 뒤로 파도가 발자국을 덮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자리엔 향기가 남았다. 라벤더 향이었다. 초여름이 다가왔다. 남해의 바람은 더 부드러워졌고 복지센터의 마당엔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했다. 햇살이 라벤더 잎 사이로 스며들며 보랏빛 그림자를 만들었다. 박유진은 삽을 들고 흙을 고르고 있었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라벤더 정원을 만드는 날이었다. 한 줄 한 줄 꽃을 심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사람의 기억도 이렇게 뿌리내리면 좋겠다. 하준이 옆에서 물었다. 선생님, 이 꽃은 왜 꼭 라벤더예요? 이건 향기로 마음을 지켜주는 꽃이야. 그럼 우리 마음도 지켜줄까요? 그럼 누가 널 잊어도 이 향기는 널 기억할 거야. 아이들이 하나둘 흙을 만졌다. 지민은 흙에 손을 파묻으며 말했다. 이거 따뜻해요. 그래. 사람 손이 닿은 흙은 따뜻하거든. 그럼 꽃이 우리를 기억하겠네요. 맞아. 우리도 누군가의 기억이 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삶 전체가 녹아 있었다. 정원의 한쪽에는 사람으로 살아라라고 새겨진 작은 표지석이 세워졌다. 그 문구를 본 아이들이 물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살다 보면 나쁜 일도 좋은 일도 생기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모든 걸 겪고도 여전히 사람으로 남는 거야. 하준이 고개를 갸웃했다. 사람으로 남는다는 건 뭐예요? 그녀는 손끝으로 흙을 만지며 대답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거. 그리고 누군가를 다시 믿는 거. 믿는 거요? 그래. 믿는다는 건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 그 말에 아이들이 조용해졌다. 그 침묵은 이해의 침묵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언젠가 자신도 이런 얼굴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의 자신이 지금 이 아이들에게 닿아 있었다. 며칠 뒤 정원은 완성되었다. 보랏빛 라벤더가 일렬로 서 있었고 그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햇살 아래서 아이들이 웃으며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하준아, 지민아, 여기 봐. 태희야, 꽃핀다. 그들의 목소리가 하늘로 퍼졌다. 그 소리는 어린 웃음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시작이었다. 박유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아버지 박인수, 어머니 혜란,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자신. 그 사진을 보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제 우리도 꽃이 되었어요. 그녀는 그 사진을 라벤더 한 포기 아래 조심스럽게 묻었다. 시간이 지나도 당신들의 향기는 여전히 여기에 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정원 완성했어요. 그래? 향기는 어때? 엄청 진해요. 이건 마치 엄마 향기 같아요. 그럼 잘 심었네.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유진아. 네. 혜란이가 있었다면 이 향기 속에서 웃었을 거야. 네, 저도 웃고 있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별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 향기, 시간이 지나도 피어날 거예요.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라벤더 잎이 살짝 흔들리며 보랏빛 향이 번져나갔다. 그 향은 바다를 건너 하늘로 올라가 누군가의 기억 속으로 스며들었다. 봄이 저물고 있었다. 라벤더 정원은 완전히 피어 있었다. 보랏빛 물결이 바람에 흔들리며 햇살 속에서 천천히 빛을 바꿨다. 박유진은 아이들과 함께 정원을 거닐었다. 아이들은 각자 심은 라벤더 옆에 이름표를 꽂았다. 하준의 꽃, 지민의 향기, 수아의 꿈. 그 작은 글씨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선생님, 봄이 다가요. 하준이 말했다. 응, 그렇지. 그럼 꽃도 끝이에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아니, 봄이 끝나면 여름이 오고 꽃이 지면 향기가 남는 거야. 아이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들의 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향기가 되었구나. 그날 저녁 박유진은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창가엔 오래된 라벤더 화분이 있었다. 그 옆엔 아버지가 선물한 낡은 라디오가 있었다. 라디오에선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그녀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DJ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의 사연은 남해의 박유진 씨가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 살아라.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라디오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로 변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제 나도 누군가의 목소리가 되었구나.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불었다. 라벤더 향이 다시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엄마, 이제 괜찮아요. 당신들의 봄은 제 안에서 계속 피고 있어요. 며칠 뒤, 복지센터의 정원에 새로운 비석이 세워졌다.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으로 살아라, 그리고 향기로 남아라. 그 문장 아래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박인수, 김혜란, 그리고 박유진.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그 앞에 섰다. 얘들아, 이건 우리 약속이야. 무슨 약속이요? 우리가 사람으로 남는 약속. 사람으로 남는다는 건 뭐예요? 그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언젠가 너희가 자라면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하늘엔 별이 가득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 속엔 어머니의 웃음, 아버지의 숨,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자신이 함께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사람의 집이 되었어요. 바람이 불었다. 라벤더 잎이 살짝 흔들리며 보랏빛 향이 공기 속에 흩어졌다. 그 향은 천천히 방을 가득 채웠고 그녀의 마음은 아주 오랜만에 완전히 고요해졌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 유진아. 그래요, 나 잘 살고 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눈가에 눈물이 흘렀지만 그건 이별의 눈물이 아니라 삶의 향기였다. 하늘엔 새벽빛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빛은 보랏빛 라벤더와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봄의 끝이 아니라 사람의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